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칭 평화주의자를 자처했던 그가 최근에 대량으로 살상 무기를 원조 요청하는 것을 들킴으로 그동안 코스프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한국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반면 한국은 왜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병하지 않냐는 내용이었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는 전쟁으로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의사인 나스티아의 전쟁 속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며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공기는 연기와 먼지, 타는 금속과 부서진 돌의 혼합물 같은 냄새가 났어요. 옷과 기억에 달라붙는 종류의 냄새. 저는 내 스카프를 얼굴에 더 단단히 묶었지만 11월의 날카로운 바람이나 전쟁의 악취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키이우는 더 이상 내가 자란 도시가 아니었어요. 작년의 도시도 아니었어요. 변했다. 우리 모두 변했다. 저는 고르지 않은 보도를 서둘러 걸어갔고 내 부츠는 깨진 유리 조각에 삐걱거렸다. 내 의료 가방은 걸을 때마다 옆구리에 부딪혔고 그 무게는 앞으로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때 가족과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거리는 이제 멀리서 들리는 포격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새들조차 도망간 듯했다. 주변 건물들은 숨을 참고 있는 듯 보였고 창문은 산산이 조각났고 벽은 파편으로 흉터가 남았다. 마지막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기 어려웠어요. 아마도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 사이렌 소리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사운드 트랙이 되기 전이었을 것이에요. 그때는 긴 병원 근무나 내 조언을 듣지 않는 환자에 대해 불평하곤 했다. 지금은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인후통을 치료하고 놀이터에서 긁힌 상처를 꿰매는 게 평생 전의 꿈처럼 느껴졌다. 저는 모퉁이를 돌아서 멀리서 병원을 발견했다. 병원은 혼란 속에서 요새처럼 우뚝 섰고 회색 벽에는 그을음과 때가 묻어 있었어요. 몇 개의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구급차가 주차하던 안뜰은 이제 임시 천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했고 눈은 움푹 꺼졌다. 어떤 사람들은 환자였고 다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나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이었어요. 저는 이중문을 밀고 들어갔고 안의 온기가 파도처럼 나를 강타했다. 공기는 살균제, 땀,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무언가 금속성 냄새로 가득했다. 접수 창구에는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저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그는 클립보드에 메모를 끄적거리고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은 한 여성이 조용한 어조로 그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나스티아. 친숙한 목소리가 불렀다. 저는 간호사 중 한 명인 사샤가 내게로 재빨리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금발 머리는 엉성하게 따 올려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고리가 있었어요. 그녀도 나만큼이나 지쳐 보였다. 수술실에 2명이 새로 왔어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둘 다 위독해요. 그리고 사무실에 남자아이가 1명 있어요. 파편에 맞아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부모님은. 그녀는 말을 끊고 입술을 가늘게 다물었어요. 그녀가 말을 마칠 필요는 없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부모님은 죽었거나 실종된 거였다. 요즘은 대개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복도를 따라갔다. 내 부츠가 리놀륨 바닥에서 삐걱거렸다. 머리 위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우리는 환자들이 다양한 통증 상태로 누워있는 들것줄을 지나갔다. 다리에 붕대를 감은 노인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묵주를 움켜쥐고 입술을 조용히 움직였다. 어린 소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쪽 귀가 없는 토끼 인형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안에는 소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얇은 담요에 거의 삼켜질 뻔한 작은 몸집이었어요. 그는 10살이 넘지 않았을 것이에요. 얼굴은 창백했고 검은 머리카락은 땀으로 축축했다. 피가 묻은 붕대가 복부를 감싸고 있었고 정맥 주사선이 팔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침대 옆에 웅크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갈색 눈은 크고 두려웠어요. 제 이름은 나스티아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붕대를 확인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거즈 가장자리를 벗겼고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봉합사는 견뎌냈지만 가장자리 주변에 붉어졌다. 감염이었어요. 물론입니다.
항생제가 바닥나고 있었고 남은 항생제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어요. 용감한 사람이군요. 내가 다시 상처를 덮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약속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적어도 절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요. 저는 일어나 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샤에게로 돌아섰어요. 세팔렉신에 남은 것을 가져와.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거즈도. 그녀는 망설이며 눈을 소년에게 돌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그건 어때요 알아요. 내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어요. 그냥 가져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떠났어요. 저는 소년 곁에 머물며 그의 얕은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감기 시작했고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쓸어내렸어요. 그는 리비우에 있는 내 조카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그를 보지 못했어요.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는요. 저는 그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사샤가 물품을 가지고 돌아왔고 저는 재빨리 일했고 내 손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였다. 상처를 닦고 항생제를 바르고 붕대를 다시 감았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해서 두 번째 천성처럼 했지만 매번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저는 매번 이렇게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내가 끝내자 문이 열리고 빅토르가 들어왔다. 그는 선임 의사 중 한 명이었고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희고 얼굴에 영구적으로 찡그린 표정이 있는 남자였다. 그는 소년을 흘깃 본 다음 나를 쳐다봤다. 회의가 있어. 그가 말했다. 위층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년의 차트를 사샤에게 건넸다. 그를 주시해. 저는 빅토르를 따라 방에서 나가기 전에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자 계단이 우리의 무게로 삐걱거렸다. 회의실은 작고 어둡게 밝았고 테이블 하나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의자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지도가 한쪽 벽에 고정되어 있었고 싸움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보여주는 붉은 표시가 여기저기에 찍혀 있었어요. 다른 의사와 직원 몇 명이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빅토르는 테이블에 머리에 앉았고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적십자사의 물자가 이번 주에는 오지 않을 거예요. 도로가 너무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방 안에 좌절의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물자가 없으면 항생제도 진통제도 붕대도 없다. 희망도 없다. 국제지원단체는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힘들잖아요. 빅토르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우리만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내가 물었는데 내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아무것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빅토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했어요. 치명적인 지원은 없어요. 그저 말뿐이에요. 말. 그게 우리가 받은 전부인 듯했다. 동정의 말, 격려의 말. 하지만 말로는 출혈을 멈추거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의 소년이나 전선의 군인들을 말로는 구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갑자기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에 긁혔다. 실례합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기 전에 방을 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지난주 병원에 온 남자가 생각났어요. 그는 손자를 이야기하며 떨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파편을 제거할 적절한 장비가 없어서 죽었어요. 저는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소년이 사무실에 누워 있었고 그의 목숨은 신락 같은 희망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믿고 있었어요. 스카프를 고쳐 매고 복도로 돌아갔다. 전쟁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우리의 평화. 하지만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내가 여전히 메스를 잡을 수 있는 한, 내가 여전히 싸울 수 있는 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것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하기 전에 방을 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지난주에 병원에 온 남자가 생각났어요. 그는 손자를 이야기하며 떨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파편을 제거할 적절한 장비가 없어서 죽었어요. 저는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소년이 사무실에 누워 있었고 그의 목숨은 실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믿고 있었어요. 스카프를 고쳐 매고 복도로 돌아갔다. 전쟁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우리의 평화. 하지만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내가 여전히 메스를 잡을 수 있는 한, 내가 여전히 싸울 수 있는 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란에 가득 찬 세상에서 그것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신뢰합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하기 전에 방을 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지난주에 병원에 온 남자가 생각났어요. 그는 손자를 이야기하며 떨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파편을 제거할 적절한 장비가 없어서 죽었어요. 저는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소년이 사무실에 누워 있었고 그의 목숨은 실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믿고 있었어요. 스카프를 고쳐 매고 복도로 돌아갔다. 전쟁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우리의 평화. 하지만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내가 여전히 메스를 잡을 수 있는 한, 내가 여전히 싸울 수 있는 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란에 가득 찬 세상에서 그것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하늘은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우리의 수송 차량은 전선으로 덜커덕거렸다. 희미해지는 낯빛이 지평선 너머 먼 불길의 빛과 뒤섞였고 차량 내부의 공기는 침묵으로 무거웠어요. 내 맞은편에 앉은 군인들은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고 소총은 무릎 위에 느슨하게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의료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 손가락은 마치 생명선처럼 낡은 가죽 끈을 감쌌다. 우리는 바흐무트 근처의 의료 전초기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바흐무트는 속삭임 속에서도 무게를 지닌 이름이었어요. 그곳에서 최악의 전투가 보고되었어요. 전쟁이 나에게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또 다른 수준의 잔혹함을 보여주었어요. 내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혔고 꾸준한 리듬은 엔진의 으르렁거림보다 더 컸다. 트럭이 마침내 속도를 줄였을 때 저는 스스로를 가다듬었어요. 전초기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텐트와 모래주머니가 작게 모여 있었고 주변 잔해와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땅은 두껍고 진흙투성이 엉망진창으로 뒤덮였고 공기는 화약과 부패의 냄새가 났어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왔고 내부츠는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포병의 포효가 멀리서 울려 퍼졌고 가끔 소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다. 한 군인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저는 따라갔고 텐트 사이의 좁은 길을 헤치며 나아갔다. 전초기지는 움직임으로 살아있었어요. 들것을 나르는 의료진, 보급품을 내리는 군인, 임시 침대에서 신음하는 부상자들. 의료 텐트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했고 피와 살균제 냄새가 짙었어요. 천장에서 전구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방 전체에 희미하고 깜빡거리는 빛을 비추었어요. 4개의 침대가 있었고 각각 고통의 다양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18살이 넘지 않았을 젊은 의료진이 군인의 팔에 미친 듯이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는 일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저는 가방을 빈 상자에 놓고 짐을 풀기 시작했다. 거즈, 가위, 항생제 남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부상자가 끊임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물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에요. 내가 치료한 첫 번째 환자는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난 노인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상처를 닦고 꿰매는 동안 그는 비명을 가리기 위해 1000조각을 물었어요. 진통제를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생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밖에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쯤에는 텐트가 가득 찼다. 모든 간이 침대가 차지되었고 더 많은 환자가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희미한 전구가 다시 깜빡였고 저는 전구가 완전히 꺼질 것이라고 반쯤 기대하면서 올려다보았다. 그때 유리가 도착했다. 그는 두 군인에게 엎혀들어왔고 그의 몸은 그들 사이에 늘어져 있었어요. 그의 군복은 피로 젖었고 그의 다리는 맙소사 그의 다리. 왼쪽 다리는 망가졌고 살이 찢어져 부서진 뼈가 드러났어요. 오른쪽도 더 나을 게 없었고 검게 그을리고 타버렸다. 하지만 나를 멈추게 한 건 그의 부상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 표정이었어요. 그는 젊었어요. 너무나 젊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거의 유령 같았으며 그의 눈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깜빡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가슴에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를 침대에 눕히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았다. 사진이었고 가장자리가 닳고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 저는 가족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두 어린아이가 모두 카메라에 미소를 지으며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의사님. 군인 중 한 명이 말하며 나를 황홀경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를 도울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아갔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군인들은 떠났고 저는 유리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의 호흡은 얕았고 그의 피부는 만지면 축축했다. 저는 그에게 기대어 부드럽게 말했다. 유리, 내 말 들려? 그의 눈이 깜빡이며 뜨였고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는 더 가까이 기대었어요. 약속해. 그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목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직이며 작업에 들어갔다. 그의 다리를 살릴 방법은 없었어요. 저는 즉시 알았다. 조직이 너무 손상되었고 출혈이 너무 심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상처를 최대한 닫고 출혈을 늦추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 그동안 그는 그 사진을 붙잡고 있었고 마치 그것이 그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유일한 것인 양 손가락으로 꽉 쥐고 있었어요. 유리. 저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진을 놓아줘. 잠깐만. 그는 약하게 고개를 저으며 꽉 쥐었어요. 내가 가진 게 다야. 그는 중얼거렸다. 저는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저는 그 주변을 돌며 그가 그 이미지와 맺고 있는 연약한 연결을 깨지 않도록 조심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몇 분처럼 느껴졌다. 바깥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찼다.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 외치는 명령, 엔진의 웅웅거림. 텐트 안에서는 밤이 깊어짐에 따라 공기가 차가워졌다. 유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막 끝냈을 때 땅이 내 밑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텐트는 무너질 것처럼 흔들렸다. 저는 비틀거리며 유리의 침대 가장자리에 섰다. 밖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총소리가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전초 기지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을 꺼내.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부상자를 대피소로 옮겨. 가방을 움켜쥐고 유리에게 돌아서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시선은 초점이 맞지 않았고 얼굴은 고통으로 뒤틀렸다. 움직여야 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있어, 유리. 저는 도움을 요청했고 2명의 의료진이 달려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그의 침대를 들어올려 텐트 밖으로 옮겼다. 밤은 혼란스러웠어요. 하늘은 주황색 불길로 밝아졌고 공기는 연기로 가득했다. 군인들은 사방으로 달려가며 명령을 외치고 어둠 속으로 총을 쏘았다. 또 다른 폭발이 땅을 흔들었고 저는 거의 발이 헛디뎌졌다. 의료진이 우리를 임시 대피소로 개조된 참호로 인도했다. 우리는 유리의 침대를 좁은 공간에 내렸고 저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약했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의 손이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놀랍게도 강했다. 의사님. 그는 말했다.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상에 말해야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저는 그를 응시했고 그의 말에 무게가 가라앉았다. 세상. 내가 그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신경 쓰게 할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유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저는 이해했다. 이것은 그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싸우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럴게요. 저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약속할게요. 유리의 손이 이완되었고 그의 소나기는 느슨해졌다. 그의 눈은 깜빡이며 감겼고 저는 공격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의 옆에 있었어요. 새벽이 밝았을 때 전초 기지는 난파선이었어요. 주요 의료 텐트는 파괴되었고 몇몇 군인이 실종되었어요. 공기는 연기와 침묵으로 무거웠는데 폭풍 후에야 찾아올 법한 종류였다. 저는 잔해 속을 걸으며 내 몸은 지쳐 아팠다. 유리는 밤을 넘기지 못했다. 그의 맥박은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멈췄다. 저는 오랫동안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에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사진을 응시했다. 저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어요. 내가 본 모든 것 이후에는 눈물이 남지 않았다. 대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서 사진을 떼어내내 가방에 넣었어요.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무언가였다.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의 이야기의 일부였다. 키이우로 돌아가는 수송선에 탑승했을 때 그 사진은 내 주머니에 무겁게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어요. 내가 한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리고 내가 여전히 말할 수 있는 한, 내가 여전히 싸울 수 있는 한, 저는 유리나 그들 중 누구도 잊혀지지 않게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말해야 했다. 저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해요. 유리의 손이 이완되었고 그의 소나기가 느슨해졌어요. 의사로서 저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해봤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단순히 부상자와 환자 때문만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집과 직장,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남는데 급급한 상태로 전락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공기 중에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냄새가 스쳤어요. 음식 냄새였어요. 그 냄새는 캠프에서 흔히 저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더 깊고 따뜻하며 매콤한 향이 풍겼어요. 냄새를 따라 텐트 사이를 헤매다 보니 큰 금속 냄비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간에 다다랐어요. 젊은 여자가 서서 국자를 들고 그릇에 수프를 담아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정하게 따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몸에 비해 커 보이는 두꺼운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능숙해 보였으며 마치 오랜 시간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몇 걸음 떨어져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은 빈 그릇이나 컵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는 매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국을 담아주었고 가끔 짧은 말을 건넸어요.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갔어요. 여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아이는 안심한 듯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궁금증이 생겨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녀는 제 모습을 바로 알아차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음식 드실래요? 그녀는 우크라이나어로 말했지만 약간 어색한 억양이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혹시 우크라이나 사람이세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아영이에요. 한국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살짝 슬픈 기색이 엿보였어요. 돕고 싶어서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다시 냄비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수프를 저었어요. 그녀의 손은 능숙하고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마치 이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나이든 여자가 나무도마 위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얇은 손은 여전히 강인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칼이 도마를 때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아영은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낯선 언어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영은 잠시 멈추더니 제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익숙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기억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조부모님이 한국 전쟁을 겪으셨거든요. 그때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낯선 이들이 서로를 돕는 것, 그것이 이런 시기에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추운 캠프까지 와서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수프를 끓이고 있는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놀라웠어요. 잠시 더 머물면서 그들의 일을 지켜봤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나이 든 여자는 아영의 어머니였어요. 그녀 역시 딸처럼 친절했어요. 조용한 자신감으로 음식을 나눠주고 냄비 주위에 모여든 아이들을 하나씩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수프 냄새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은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도 다시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어요. 저는 이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해 물어보았어요. 아영은 그것이 김치찌개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발효된 배추와 두부, 몇 가지 재료로 만든 매운 스튜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지만 캠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피곤하고 지친 얼굴들에 잠시나마 미소를 가져다 줬어요. 조금 더 지켜보니 그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영은 음식을 나누고 설거지를 하고 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모든 절차를 정리해 두었어요. 그녀는 작은 공책에 가족들의 이름과 그들의 필요사항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어요. 반면 어머니는 쉴 틈 없이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이들이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여기까지 가져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영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왔지만 대부분은 기부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나 음식, 물품을 보내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최대한 해보려고요. 그녀의 말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생명을 구하는 훈련을 받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단지 냄비와 채소 몇 가지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두 여성은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병을 치료하거나 부상을 치료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국을 나눠주고 난 뒤 그들의 뒷정리를 도왔어요. 캠프는 한층 조용해졌고 가족들은 텐트로 돌아갔어요. 아영과 그녀의 어머니는 빠르게 움직이며 냄비를 닦고 용품을 정리했어요. 제가 돕겠다고 하자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일을 하면서 아영은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안나에 대해 처음 들었던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캠프는 아직 조용했고 텐트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저는 추운 밤을 보낸 환자들을 돌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꽁꽁 얼어 뻣뻣했기에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영 씨가 진료소 텐트 입구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피곤해 보였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소녀가 하나 있는데요. 이름은 안나예요. 많이 아파요. 저는 더 묻지 않고 그녀를 따라 나섰어요. 우리는 텐트 사이로 난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갔어요. 비가 내린 탓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며 발을 옮겼어요. 아영 씨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캠프의 한적한 구석에 있는 작은 텐트 앞에 도착했어요. 텐트 안에는 안나라는 소녀가 얇은 매트리스 위에 몸을 꼭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거의 회색에 가까웠어요. 입술은 푸르스름했고 목에는 빨간 목도리가 감겨 있었어요. 이 텐트 안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색이었죠.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아주 얕고 고르지 않았어요. 13살도 안 된 듯 보이는 소녀치고는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어요. 맥박을 확인하니 약하고 불규칙했죠. 가슴은 고르지 않게 오르내렸고 숨소리에서는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났어요. 그녀의 심장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아이에 대해 뭔가 알고 계세요? 제가 안나를 진찰하며 물었어요. 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아예요. 마을이 폭격당하면서 부모님을 잃었대요. 오빠랑 여기까지 왔는데 오빠는 전선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 후로는 혼자 지냈어요. 안나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했어요. 전쟁이 그녀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가족도 집도 그리고 이제는 건강까지요. 저는 안나를 진료소로 옮기자고 아영 씨에게 부탁했고 우리는 그녀의 연약한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옮겼어요. 진료소에 도착해 안나를 더 자세히 살폈어요. 그녀의 증상은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선천적인 심장 결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 것 같았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술 같은 건 불가능했어요. 캠프에는 기본적인 의약품밖에 없었고 이런 수술을 할 장비나 전문가는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무겁게 앉아 침대에 누운 안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가슴은 힘겹게 오르내렸고 숨소리는 점점 더 어려운 싸움처럼 들렸어요.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그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침묵을 깨고 아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안나의 침대 옆에 서서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 안에 무언가를 울렸어요. 포기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지금은 더더욱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캠프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아영 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나의 상태와 상황의 긴박함을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요청의 무게는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안나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처음엔 반응이 조용했어요. 캠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들도 집과 일자리,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둘씩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는 가족의 기차표를 위해 모아둔 작은 돈을 내놓았고 한 남자는 담요를 팔라며 기부했어요. 아이들조차 자신이 가진 작은 동전이나 장난감, 그림 같은 것들을 들고 와 돈을 모으는데 보태달라고 했어요. 아영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안나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에서 지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 유럽, 심지어 미국에서도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도와주고 싶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캠프 안에는 음식 텐트 근처에 작은 기부소를 만들었어요. 매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부하려고 찾아왔어요. 돈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고 팔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작업으로 만든 공예품, 스카프, 작은 꿀병까지 기부 목록은 다양했어요. 그들이 가진 게 거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마음이 더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일주일 뒤 필요한 금액에 거의 도달했어요. 아영 씨는 바르샤바에 있는 병원과 연락이 닿았고 병원 측은 상황을 듣고 비용을 대폭 줄여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이동 수단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안나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숨소리는 더욱 힘겨워 보였어요. 그녀의 피부는 더 창백해졌고 움직임조차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작은 몸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어요. 빨간 목도리가 풀려 얇은 목이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목도리를 다시 조심히 감아주며 속삭였어요. 안나야, 조금만 더 버텨줘. 우리가 곧 도와줄게. 그때 아영 씨가 문가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희귀할 정도로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제 충분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안나를 이동시킬 준비를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녀를 배웅하려고 모였어요. 사람들은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며 그녀의 회복을 빌었어요. 아영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여정을 위해 음식을 싸고 담요를 챙겼어요. 안나를 구급차에 태우자 캠프는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지켜보며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바르샤바로 가는 길은 길고 울퉁불퉁했어요. 저는 안나의 옆에 앉아 그녀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어요. 아영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손을 꼭 모은 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안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회색과 초록빛이 섞여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안나의 목도리만은 선명하게 빛나며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안나를 수술실로 옮겼어요. 그녀가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사연은 나스티아 의사의 일기를 발췌해 제작한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